네, 서울 이태원에서 국가대표 보디빌더 출신 40대 남성이 이유 없이 60대 노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가해 남성은 형사 입건됐고 정신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한편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서두에 얘기를 했듯이 이태원에서 국가대표 보디빌더 출신 40대 남성이 이유 없이 60대 노인을 폭행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이게 지금 이 길거리에서 만나서 폭행한 게 아니라 예. 이 피해자인 20대 노인이 이제 차에서 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해자인 이 40대 국가대표 출신 보디빌더죠. 거기다 병을 던졌다고 합니다. 맥주병을 던져서 아까 차량을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다 병을 던졌다고요? 예, 병을 던져 차량에 이제 부딪히니까 네. 당연히 운전자 입장에서는 나올 수밖에 네. 차량을 세우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차에서 나온 그 60대 노인을 향해서 그 얼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가격을 한 바람에 지금 현재 그 60대 노인의 얼굴 형체는 지금 제대로 이렇게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친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병을 던지고 그리고 나오는 60대 노인을 갑자기 폭행한 그런 사건이었네요. 네, 흔히 묻지마 폭행이랄 때는 그냥 지나가다가 폭행하는 거지 이렇게 지나가는 차량에다가 병까지 던지고 나오니까 또 때리고 서로 완전히 모르는 사이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A 씨와 피해자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게다가 또 다툴 만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당시에 A 씨가 술을 좀 마신 상태였고 정신질환에 대한 또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네, 당시 그 시간대는 그 오전 출근길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그 술에 상당히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질환 좀 전력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당 경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런 묻지마 폭행 같은 경우에는 유치장에 구금하고 아니면 이제 피해 정도가 심하면 이제 구속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절차를 받게 되는데 이건 좀 그 당시 정신 어떤 상태가 좀 완전히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지. 그 정신질환인 전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 특별법에 따라서 응급 입원을 시킨 겁니다 병원에. 일단은 조사 자체가 지금 현재 가능하지도 않고, 사실 이제 응급 입원은 이제 병원에서 3일 동안 가능하거든요. 3일 내에 이제 아마도 전문의들이 좀 상태를 좀 지켜봐서 정신질환의 상태가 좀 심각하다 판단되면은 뭐 보호 가족들이랑 동의를 받아서 더 입원시킬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상태라고 하면은 과연 지금 정상적인 조사가 현재로서는 아마 쉽지도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 A 씨는 이 범행에 대해서 뭐 부인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어떤 반응이 없는 겁니까? 뭐. 일단은 차량에 그 이 신고 자체를 한 게 차에 옆에 동석한 게 이 피해자의 부인입니다. 부인이 옆에서 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도로변이기 때문에 이제 CCTV에도 폭행 장면이 이제 명확하게 지금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해자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는 때린 적이 없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뭐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예 범행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부인하고 있다 이런 취지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벌도 처벌이지만은 지금 당분간은 이제 지금 어떤 병원에 입원해서 좀 치료를 받고 물론 피해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상태 봐서는 구속해서 수사를 하거나 처벌은 어차피 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상태를 좀 고려해 볼 때 이게 일단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처벌은 가능한데요. 그 이럴 경우에 그 전문의의 어떤 감정을 받아서 그 법원에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정신질환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들면은 이제 교도소에 구금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치료 감호를 명해서 사실 치료 감호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그것도 이제 일종의 형벌의 대체적인 형태거든요. 거기서 좀 치유가 될 때까지 계속 어떤 치료를 명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처벌이 된다 해도 처벌 수위가 이제 치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정신질환 상태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이게 제대로 자기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진짜로 인식할 수 없는 상태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과들 지금 일반인과 섞여서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보다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이제 치료 감호를 명해서 나을 때까지. 근데 그 기간이라는 것이 뭐 1년이 될지 이제 2년이 될지
몇 년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원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 중에서 일부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단 법원이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이미 사실 올해 8월에 대법원에서 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과 이 도로공사의 관계는 대법원에서 정리된 사건입니다. 정리됐고요. 다만 이 소송 자체가 그 도로공사에서 해고된 직원이 그 작년에 이제 자회사 만들면서 1,500명이 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먼저 한 직원들이 있었고 이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먼저 소송 2014년에 먼저 소송 건 직원들이 대법원에 나온 거고요. 그 후에 소송 건 직원들이 계속 1심, 2심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법리적으로는 올해 8월에 대법원에서 사실 이 톨게이트 직원들이 형식적으로는 그 용역업체 소속이긴 한데 도로공사에서 다 지시하고 감독하는 직접적으로 지시 감독 관계이기 때문에 이 파견법이 적용이 돼서 어떻게 보면 직접 고용 관계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도로공사에서는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받아들이면 지금 1심, 2심 계류 중인 그 요금 수납원들에 대해서도 그냥 직접 고용을 인정해서 이렇게 좀 노사 간의 어떤 갈등보다는 이렇게 화합 차원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그 판결은 어차피 내년에 나나 후년에 나나 그러니까 어차피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후의 판결도 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왜냐하면 사실 해고된 요금 수사원들이 일부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에는 굉장히 격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 그분의 입장들도 이해되는 게 내년이고 후년이건 어차피 동일한 결론이 나오거든요. 사실 도로공사 쪽에서 이렇게 계속 그 법원 판단을 나올 때까지 계속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해고자 가족들이라든가 입장을 생각할 때는 별로 이렇게 올바른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직접 고용이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인 규모가 어떻게 되고 절차는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원만하게 이루어질까요? 지금 이제 도로공사는 그래도 이제 그 올해 8월 대법원 판결 나오고 그 요금 수납원들이 이제 시위에 나서니까 좀 일부 합의된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기고 2심에 지금 재판 중인 그 요금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 관계를 인정해줬고 다만 지금 1심 중인 사람들은 인정 안 한다 이런 취지인데요. 사실 도로공사에서 그 다만 직접 고용 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도로공사는 또 약간 변수는 있습니다. 요금 수납원 일을 계속 하려면 작년에 만든 자회사로 가라.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자회사로 가라. 대신 이 도로공사 오면은 요금 수납원 일은 없다. 근데 사실 요금 수납원들 입장에서 되게 억울한 게 이분들은 그냥 취업할 때 채용될 때 여기 요금 수납원으로 평생 일하신 분들한테 갑자기 다른 일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좀 정의해서 그 사실 이분들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도로공사에서 좀 넓게 좀 이렇게 포용적으로 봐서 올 연말까지 좀 이 노사관계 갈등을 좀 해소하는 측면으로 좀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세 번째 사건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이나 골드바 등을 좀 저렴한 가격에 공동 구매해주겠다고 속여서 돈을 가로챈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좀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사실 인터넷에 공동 구매는 굉장히 아주 왕성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속칭 이제 공구라고 이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 사건의 가해자 같은 경우도 뭐 육아용품이라든가 분유라든가 이런 걸 오랜 기간 동안에 공동 구매 활동을 열심히 해서 사실은 인터넷 카페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인물로 알려졌나 봅니다. 충분히 이제 신뢰 관계를 쌓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상품권이라든가 이제 골드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10% 20%가 아니고 그 상품권 같은 경우는 50만 원짜리 상품권을 약 25만 원에 골드바 200만 원짜리를 120만 원에 이렇게 되면은 오랜 기간 이 가해자로부터 그 공동구매 경험이 있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고 사는 거죠. 이제 또 그 이익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투자를 공동구매에 나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전에 공동구매를 하면서 좀 이익을 본 부분들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더 믿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겠네요. 사실 사기 형태에서 사실 처음에 사기 형태라는 건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사기가 벌어지거든요. 그 신뢰를 굉장히 이용한 것 같은데요. 피해 금액이 뭐 일반 공동구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금액이 넘어서서 100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피해자가 300명이 넘는데 그러면은 이걸 계산해도 보통 1인당 몇 천만 원씩의 어떤 피해를 입은 건데 이건 사실은
뭐 일반 어떤 뭐 혼자서 범할 수 있는 사기 형태의 범인 중에서는 100억이 넘는 범행을 저지르기 힘들거든요. 보통 여러 명이 같이 공모를 하지. 그래서 이거 다행히도 이제 뭐 자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일단은 구속이 된 상태고요. 네. 아마 엄중한 처벌이 좀 예상됩니다. 예. 경찰이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해서 검찰에 넘겼는데 A 씨의 글에 속아서 공동구매 대금으로 10억 원이 넘는 현금을 송금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향후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또 특정 피해자 같은 경우 10억이라는 돈은 네. 굉장히 큰 돈이고요. 그렇죠. 이게 100억이 넘는 어떤 그 사기 범죄 같은 경우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지는 않고요. 특정 경제 범죄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네. 이 법이 적용되다 보면 최하 형량이 징역 5년이고 제일 무거운 형량은 이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요. 예. 만약에 지금 체포된 이 여성이 뭐 일부라도 이제 피해자들한테 뭐 편취된 금액에서 만약에 좀 합의를 하거나 약간이라도 보존을 해주면은 형량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 뭐 법에서는 무기징역이 최고형이긴 한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최하 뭐 한 10년 가까이는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 사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리포트로 또 보내드렸던 내용인데 부산 외대에서 교수들이 제자들에게 장학금을 줬다가 다시 빼앗는 사건이 발생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앞서서 리포트로도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게 어떤 이제 사건이었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짚어주시죠. 네, 그 부산 외대 학부 교수들이 예. 그 매달 그 뭐 10,000원 또는 이제 20,000원씩 이제 학교에다가 발전기금을 이제 뭐 기부한 형태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대학에서 사실 종종 뭐 자주 볼 수 있는 일들인데요. 그 그렇죠. 장학금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한테 뭐 매 학기마다 한 명씩 250만 원을 장학금을 주는데요. 여기까지 모습이었으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예. 이제 학생들한테 그 25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248만 원은 이제 지정된 계좌, 이 학부 계좌로 다시 반환을 요구한 겁니다. 뭐 거기서 2만 원은 그 학생한테 뭐 수고비 형태로 너 가져라 이런 형태인데요. 여기서 이제 교수랑 그것을 권한 교수 측이랑 이 학생들 간의 얘기가 다른 거죠. 네. 교수들은 학생들이 학교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교수들이 강권한 측면이 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 금방 밝혀질 일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해당 학교의 총장이 연루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경찰 내사가 시작된 시기와 비슷한 지난달 말부터 총장이 잠적을 하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자리에서 물러났거든요. 이 총장이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의혹을 받게 될지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총장이 그 경찰에 낸 진정서에 총장이 사실 피진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학과 교수였고 그래서 아마 경찰 수사를 할 때 그 이 총장이 과연 이 모든 어떤 범죄 지금 범죄 의혹이지만 아직 현 단계에서는요 이 의혹 단계에서 과연 전반적으로 주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주도를 하지는 않고 단순히 나중에 그냥 인식만 한 것인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봐야겠는데요. 그 아무래도 뭐 사퇴 요구도 있었고 또 피신정의로 이름도 기재된 걸 봤을 때 본인이 책임을 못 느끼고 뭐 일신상의 사유로 뭐 사임을 했다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법적 책임을 좀 면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4가지 사건을 만나봤습니다. 김한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